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멋진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지요. 오늘도 김 대표, 강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경입니다. 네, 강 작가 강은주입니다. 예, 뭐 휴가 계획은 우리 테라스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주중에 껴가지고 예,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저는 아들이 방학인데 일하는 엄마들은 아들이 방학일 때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휴가는 나중에 천천히 가려고요.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야지. 네. 아들은 계속 영화관을 주장하고 있어서 계속 주마다 영화를 볼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보고 왔습니다. 아, 저도 그거 보고 싶은데. 빙봉이 사라진 장면에서 펑펑 울다가 아들한테 핀찬 듣고 다 큰 어른이 왜 우냐고. 우리가 있잖아. 스포일러 전용 방송이 되고 있어. 지금 계속. 꼭 보세요. 네. 우리 강 작가는? 저는 그냥 겨울에 가려고요. 아예 그냥. 그렇게 항상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삐딱선을 타는 강 작가의 휴가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거기를 가서 무엇을 먹을 거냐. 이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라스 38번째 삼시세끼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음식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강원쌤과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직업 영역을 또 하나 개척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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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하고 점심을 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막걸리 한 잔 땡기고 테라스 최초의 음주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정작 선생님은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나 지금 땀나고 있어. 술이 오르나 봐. 선생님 한때는 기자셨잖아요. 예, 농민신문. 예. 예, 농민신문 기자였다가 막칼럼니스트가 되셨는데. 농민신문은 뭐 편안한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한 2년 정도 다니려고 네. 갔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12년 동안 있었어요. 네. 농민신문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먹는다는 게 그 농산물이 기본이니까 네.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재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지역에 돌면서 그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이제 먹고 다니면서 그래서 농민신문이 투자를 했군요. 선생님을 막칼럼니스트로 만들기 위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훌륭한 신문입니다. 아니, 전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농민신문을 특별히 선택했던 것은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다가 그냥 간 겁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 쓰는 일을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일본에 가서 보고였어요. 일본에 91년이었는가 갔더니 음식에 대한 그 책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방송 트니까 다 음식 방송이요. 그때는 우리 국내에서는 음식 방송이 뭐 오늘의 요리 정도 있었고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음식 관련되는 책이라는 게 백파 홍승유 선생이 써놓은 뭐 맛따라 길따라 같은 이런 책 정도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면 돋는다. 오늘의 요리 맛따라 길따라. 이게 뭐든지 그러잖아요. 처음 하는 게 잘만 하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안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네.
근데 맛보다는 음식 자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쓰시는 칼럼니스트잖아요.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음식 칼럼니스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맛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은 그 경향신문에 있는 그 기자가 저한테 그냥 정해준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뭐 식당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겨 있는 그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의지,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무슨 글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직업명을 그러다가 이제 마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우리말에다가 칼럼니스트라는 이제 영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 다른 말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지금도 그냥 쓰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왠지 켠김의 왕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기자로 출발하셔서 식재료, 음식, 결국에는 글쟁이까지 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음식 평론가 뭐 이런 이제 직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나는 음식 평론가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직함을 만드신 거잖아요.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 평론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평가 작업을 하는 이게 맛있다 맛없다 하는 이런 것의 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기준을 저는 정해놓고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인간은 다 개개인마다 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내 입에 맛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 입에 맛있는 게 있고 다 다른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였죠. 그걸 나름대로 저는 논리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 논리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죠. 제 입에는 맛 없어도 이것은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제 입에는 맛있는데도 맛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놔놓고 이제 하는 작업이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그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 내가 뭐 폭력 영화 좋아한다고 해서 그는 뭐 폭력씬이 많은 영화를 두고 점수를 좋게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평가도 그런 기준들을 제가 만들어 놔놓은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죠. 저는 요리란 식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놔놨어요. 그러면 그 식재료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했는가에 대해서 요리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의도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요. 단점이 있는 식재료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리사의 의도, 이걸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음식을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까지 음식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또 요리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리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면 내 입에는 어색해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요리사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맛없는 음식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제 음식을 평가할 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죠. 이 작업 자체가 객관적인 작업이 되는 평론이라는 거죠. 직업 자체가 가지고 하나의 선생님 나름대로 툴? 그렇죠.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이것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자 하나를 두고도 이 품종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재배됐는가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것은 치면 포슬포슬한 그런 감자가 있고 찐득한 감자가 있죠. 이런 것은 품종의 차이거든요. 그 품종에 맞춘 요리를 했는가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그 조리의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꿰야 돼요. 그 선생님 기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원시 시대 때부터 마치
온 개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먹을 수 있는 건가? 먹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조리법을 써야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게 요리라는 그런 기준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요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문명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감각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음식 이야기할 때 뭐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재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 몸의 감각의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라고 하는 게 문명에 의해서 맛있다고 하는가 아니면 저 먼 옛날부터 우리 원시 조상 때부터 우리 유전자에 박히 있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구절인데 미각의 제국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제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는 뭘 먹었고 이렇게 쭉 뭘 먹고 자랐는가에 대한 그 역사가 다시 설명했어요. 역사가 나와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처음 뭐 단팥빵을 먹었고 중학교 때는 돈가스 뭐 그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뭐 뭡니까 피자를 처음 먹었고 그다음에 술은 어떤 안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굉장히 궁금했던 게 선생님 인생사에 가장 충격적인 음식은 뭐였습니까? 충격을 받은 음식.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먹어내지 못할 것 같은 것도 먹어야 돼요. 네. 뭐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벌레 종류들 이런 것들도 먹어봤죠. 뭐 군뱅이라든지 누에 뭐 5잠 잔 누에 끔찍해요. 어떤 방법으로 먹나요? 보통 뭐 팬에 볶거나 튀기거나 그 누에 5잠 잔 것을 튀겼는데 원래 튀김옷이 입혀져 있으면 그냥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튀김옷이 살짝 벗겨져 있는 그 사이로 그 누에의 그 맨몸의 무늬와 이렇게 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보이고 이런 거. 그 어떤 맛인가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죠. 맛은 어떤가요? 번데기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번데기 맛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SNS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돈가스를 정말 돼지 모형 틀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거 본 적 저도 있어요. 봤어요. 네. 저는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거. 그것을 미각 교육하는 그 재료로 쓰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고기는 그냥 정형돼 있는 고기 덩어리만 우리가 마트에서 사와서 보잖아요. 아이들도 그게 돼지에서 유래한 것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죠. 그게 원래 그런 모양으로 생겼던 거야. 거기서 나온 거야 하는 것으로. 선생님과 저는 정반대의 느낌을 받아요. 아니 해결하신 거죠. 네. 마담님이 문제의식을 해결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서 먹어야 돼. 귀엽다. 가와이하다 이런 생각. 우리가 먹는 음식, 문명 사회에서 먹는 게 이게 자연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것을 자꾸 환기시켜주는 이런 재료들이 사실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 모양의 그 돈가스 그거는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소수파로 몰리나요? 아니 정치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아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이야기. 지금 우리 사회를 푸드포르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일단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선생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음식은 자기가 직접 먹는 것으로 쾌락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남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 쾌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포르노죠. 실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남의 행위를 보면서. 타자의 행위를. 고상한 말로 선생님 말씀하셨던데요. 감정 모방이라고. 아니 어떤 그 기자분이
푸드 포르노 시대를 개막한 연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먹지는 않고 매달려 있는 조기를 보면서 뭐. 네. 그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포르노에 대한 제일 처음의 시점을 그 알타미라 동굴의 그 소 벽화 거기에서부터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 소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사람의 손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나는 먹었다. 네, 소를 먹었음. 네. 인증샷. 그 이제 손바닥을 찍어놔 놓고 그 동굴 속에서 그 손바닥을 보면서 그 원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거 맛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사실 뭐 푸드 포르노 그다음에 국방, 먹방 이런 게 거의 뭐 미디어를 거의 장악했다고 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열풍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불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쾌락을 느끼지 못하니까 텔레비전에서라도 그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시청자들의 욕구의 부분 딱 그게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지금 뭐 상업 방송들은 시청률이 갑이잖아요. 그 시청률 싸움에서 지금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 먹는 것을 실제로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하고 먹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지금 현상. 그거로 저는 해석을 해요. 이게 뭐 전상인 교수님은 이제 한국 사회 정신적 허기를 뭐 대변한다. 뭐 진중권 선생님 한국인의 무의식이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먹방 콕방의 붐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불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음식 먹기 전에 다 찍어서 SNS에 올리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먹방 콕방이 맞습니다. 유행이잖아요. 관련한 콘텐츠도 네. 굉장히 이게 많고. 단지 뭐 한국 사회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이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인간이 음식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먹을거리가 그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게끔 만들어 놨다고 봐야 돼요. 인간은 다른 그 동물들에 비해서 먹이를 확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육식 동물에 비해서 뭐 손발톱이 뭐 강한가요? 뭐 이빨이 강하지도 않죠. 뭐 멀리 뛰어다니지도 힘들고요. 다른 초식 동물에 비해서도 후각이 굉장히 모자라요. 개, 돼지에 비해서 한 300분의 1, 500분의 1 정도밖에 후각도 발달하지 못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확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주어지는 것을 대충 다 먹어 제껴야 돼요. 먹지 못할 것 같은 것도 먹어내야 되는 거죠. 그 요만한 도토리 안에 있는 거 갈아가지고 목 만든 거 볼 때마다 정말 감탄스러워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혀에 박혀 있는 쓴맛, 신맛 느끼게 해놓은 것도 원래 먹지 못하게 위험의 그 사인으로 이렇게 신맛, 쓴맛을 느끼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먹어내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면 먹지 못할 것을 먹어내게끔 엄마가 아기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야채 먹으라고 어릴 때부터 시킨 겁니까? 그렇죠. 진짜.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소 간을 1년에 한 번씩 열냉살 우리 집에서 두둥겨 맞으면서 먹어서 그래야 눈이 좋아진다. 맞아요. 저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보통 뭐 단맛, 짠맛 이것은 그냥 본능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 음식만 챙겨서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먹어서는 인간이 존속하기 힘드니까 먹지 못할 것들 이것도 이제 입에 이제 밀어 넣고 먹게끔 평생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너한테 즐거움이 있다.
이것은 쾌락의 것이다라고 엄마가 아기한테 음식을 밀어 넣으면서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감정 모방의 능력이 인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엄마가 아기한테 음식을 먹일 때 그냥 먹어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맛있어. 그래서 엄마가 직접 먹어요. 그죠? 먹으면서 그 맛있다는 표정을 막 짓죠. 맛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애기한테 밀어넣어요. 그 애기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쾌락을 그냥 복사하는 거죠. 목욕탕에 아버지 들어서 시원하다. 속았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즐거움이다, 쾌락이 있다라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것을 다시 다 크고 난 다음에서 계속 재현하는 거죠. 음식은 쾌락의 무엇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다른 동물은 이걸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인간만 만들어 놔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음식과 쾌락을 같이 결합시켜 놓으니까 인류가 굉장히 번창할 수 있었던 거죠.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남극과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서. 적도의 그 작은 섬 이런 데까지 인류가 그냥 다 어디 곳에 다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푸성기며 뭐며 다 먹어내요. 향신료 하나를 찾아서 그냥 바다를 건너고 그렇죠. 전쟁도 일으키고. 이거 바퀴벌레 다음으로 다양한 걸 먹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나의 입맛에는 내가 먹는 음식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의 혀에는 굉장히 숙연한 마음까지 드네요. 이제 그 음식과 쾌락이 두 개 이렇게 붙어서 내려오던 것을 음식은 떼버리고 쾌락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포르노라는 것은 실제의 음식과 관련 없이 영상으로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말로서 이렇게 그 쾌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은 즐겁다.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소위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 몇 년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맛있게 먹고. 예,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김창란 선생님이었나 그때 이제 인간의 모든 감각들이 다 디지털화 될 때 유일하게 미각만 그 디지털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맛집 프로그램이 번창하는 거다. 이런 제가 컬럼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직접 요리를 그 스튜디오 안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아까 이제 그 맛집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역사적인 배경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번성하는 지금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용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배경이 집에서 음식하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그게 음식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게 음식을 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남한테 음식을 먹이는 거 이것처럼 인간이 큰 즐거움이 없어요.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본능이 이제 드러나는 게 야외에 나갔을 때 그게 캠핑 갔을 열심히 때. 고기 굽고 썰고. 남자들 평소에는 주방에도 안 들어가다가 그럴 때 가면 막 서로 하겠다고 막 나서잖아요. 이게 우리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본능이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충족시키기 힘드니까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백종원 씨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백종원 씨 이야기를 한번 그 칼럼에 한번 썼었는데 그 대리엄마라고 대체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면 저는 엄마 같아요. 그게 하는 게 그 다루는 닉네임도 백주부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나오시죠. 마리텔 그 방송에서는 그 여러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달고 이럴 때 그러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싸우지 마. 뭐 이런 거. 네. 내 음식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뭐 이렇게 엄마가 자식들한테 음식 가르치듯이 다독이면서 어떨 때는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요.
그리고 뭐 남자들한테 음식 가르치는 뭐 요런 것도 백 선생인가 하는 예, 것도 예. 있죠. 그것도 보면 그 자식들을 좀 모질란 자식들 내면 거느리고 지 먹을 것 못 챙겨 먹는. 그렇죠.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엄마한테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 엄마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 백주부 백종원 씨에 대한 그 팬덤이 형성돼 있는 게 보통 80년대생, 90년대생이거든요. 그 세대들이 자랄 때 엄마들한테 충분히 예정을 받지 못한 게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이웃은 나온 분이 그 종이 접기 하시는 예, 분 선생님. 김영만 선생님이잖아요. 그 김영만 선생님은 대체 아빠예요. 그분은 이미 그때 당시에 아빠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텔레비전 엄마 아빠가 다 바빠요. 그때 무슨 맞벌이 시작했고요. 출근하느라고 막 이렇게 번잡하고 이럴 때 아기는 그 놀아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 대신에 텔레비전에 앉아서 김영만 아저씨를 보면서 자랐던 거죠. 아빠. 그분이 다시 탁 나타나서 그 반응들을 보였던 것이 저도 이렇게 네티즌들의 반응 이거 보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의 한쪽이 짠했어요. 막 울고 이랬다 그러면 네. 서로. 옛날 막 그 진짜 생각이 막 나면서 요즘 네. SNS에서 김영만 선생님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옛날 생각나는. 예, 그 세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질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럼을 읽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나 그 세대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게 좀 미안함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세대들을 키운 사람들이 사실 저희 세대거든요. 왜 그렇게 키웠는지에 대한 그 반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50년대, 60년대생들, 특히 뭐 민주화 세대 마오 네. 뭐 이런 것들, 한쪽에는 페미니즘 이야기들 열심히 떠들고 했던 그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이 자식들이죠. 그 세대의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서 삶의 즐거움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텔레비전 백종원 현상, 김영만 아저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왜 저 세대들이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세대를 물릴 때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세대들은 요즘 뭐 연애도 안 한다 그러대. 결혼할 연애를 생각도 막 없고. 하죠. 많은 걸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저는 그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앞 세대들 전쟁 통해서도 다 연애했고요. 한 끼 제대로 밥 끼니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데도 결혼하고 애 낳고 했었어요. 네.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엄마한테 충분히 애정을 받고 자라야만이 어른이 돼서도 그 애정 행위를 사랑도 잘 하고요. 짝을 잘 찾고요. 연애 잘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새끼를 낳고 그 사랑의 행위를 다시 자식한테 내물려주고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쭉 존속해 왔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뭔가가 깨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깨졌다는 게 사회가 뭐 존속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떠나서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거죠. 한 끼 뭐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컬럼 중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제 문제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7살까지는 아이 보육을 맡아서 음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각이 이제 태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자리로 내몰리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도 있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보육에 너무 묶여서 아이들의 어떤 말씀하신 미각을 뭐 이렇게 전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그 여성들의 엄마들의 몫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또 던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근데 조금 너무 많이 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백종원 그 팬덤이 고 80년대, 90년대 그 세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백종원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이제 아들,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해준 거대로 먹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히 어른이 돼서는 외식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바뀌고 입맛이 다른 바뀌고 입맛을 이제 취득한 근데 거죠. 이런 음식 해줘 뭐 아주 맛없어. 근데 백종원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만드는 음식들은 백주부지만 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다 두부김치나 술안주를 뭐 만드시고 쉐이크나 이렇게 딱 외식업의 메뉴인데 그 맛을 집에서도 하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식탁에서 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뭐 대체 엄마와 또 뭐 이런 아이와의 관계나 뭐 이런 얘기로 좀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현상들이기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팬덤 현상이 생긴 그 부분을 저는 집중을 하는 거죠. 왜 그 여자의 일로 이렇게 자꾸 모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해요. 남자는 젖이 없어요. 애기들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누구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한 사람을 찍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젖먹이 때 일어나요. 그렇죠. 애착 관계가 반드시 형성돼야죠. 한 그렇죠. 명에게. 예,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죠. 어른이 돼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엄마라서 갑자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 모델.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게 엄마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애착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을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조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젖먹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접촉의 부분, 애착이 만들어지면서 먹이에 대한 그러니까 미각이 열리고 그러니까 대물림을 받고 쾌락에 대한 대물림도 받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물림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인간 동물이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금 그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뭐 남자가 젖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 몸으로 남자의 몸으로 자식을 새끼를 낳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 미각은 특히 있잖아요. 그 동물적인 인간, 동물 인간의 부분이 그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어떤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논쟁적인, 직관적으로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하는 거야라고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사회 삶 전반을 다시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침 밥상, 저녁 밥상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이제 대충 건너뛰고, 그다음에 점심은 뭐 바깥에서 먹고, 저녁은 야근하고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 뭐 대충 또 아이들도 뭐 학원에서 뭐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사다 먹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행복한 삶의 맞습니다. 틀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인터넷에서도 것이지 계속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주 점점점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이런 삶이 아니라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면서 자, 힘들지. 이것도 힘든 삶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동물 인간의 그 권리와 행복, 쾌락 요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원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여자가 기본이고요. 여자가 자궁이 있어서 새끼를 낳고요. 그 새끼를 낳아서 음식을 이글저글 먹으라 하고 개체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엄마의 먹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남자라는 것은 그 여자라는 그 인간 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남자가 잘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그 일 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른 건 다 남자들이 해야지. 요리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요리하고 먹이는 거 엄마가 하면 나머지 다 남자들이 하는 거지. 진입장벽이 높은 노동이거든요. 되게. 그 인간의 실존은 여자한테 있는 것이고 남자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을 잘 행복하게 살게끔 인간이 존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게시판에 난리 나겠네요. 남성 청취자들로부터 뭐야? 남성 청취자들로부터 여자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행복하려고 그러면 아이를 낳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요. 아기를 키우는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기가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왜 자꾸 여자 일로 모으느냐. 네. 원래 그 인간은 여자니까 그러죠. 네. 나도 여자이고 싶어요. 이런 고백으로 결론이 이어졌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여자이고 싶어요를 일단락하시고. 그게 곧 진짜 인간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성의 최고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 한 인간을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의 마음을 생기는 게 새끼를 낳는 행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모성 이야기하고 이러죠. 수컷에서는 이게 부족해요. 억지로 만들죠. 이거는 내 새끼니까 내가 돌봐야 돼 하고 있잖아요. 본능으로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엄청난 권력 집착을 하게 됐던 것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열등감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들어요. 아빠와 엄마와 이제 자식의 관계를 보면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애정을 많이 쏟고 더 애착관계 많이 느껴요. 내가 먹일 수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애가 먹을 수 없는 존재일 때. 근데 아빠들은 그때는 힘들어하고 애가 알아서 먹고 말도 하고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더 자식 같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을 두는 시기가 굉장히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건 사실 좀 느껴요. 네. 신기해. 네.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아이들이 서툴 때 더 남자들은 좀 세게 대응하는 것 같고 엄마들은 서툴 때 훨씬 더 애정을 많이 쏟고 그런 느낌 같은 건 있죠. 음식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육아 모드로. 음식 이야기예요. 그래도 얘기가 됐는데 육아 방송이 됐네요. 제 육아에 한번 진출을. 이 경험은 사실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되는 것을 좀 집중을 해보니까, 아기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요즘 다시 우리 아기들, 다 컸는데, 그게, 내가 사랑을 좀 덜 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막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억지로 막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할 때 안 하셔가지고.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하시라고. 아니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적 환경과 음식에 대한 어떤 논의들에 불을 많이 붙이셨고 특히 이 산업사회에서 음식에 정부나 어떤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입해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치느님에 대한 예. 그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치킨을 맛있다고 하는데 치킨이 제가 보기에는 맛없는 특히 한국
그 치킨은 정말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그 치킨 자체가 제가 그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제 입에 치킨은 맛있어요. 가끔씩 저도 먹어요. 맥주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리란 무엇인가에 식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의 치킨의 단점, 그러니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소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에요. 그 닭 자체가 너무 맛이 없어요. 닭은 보통 하루에 한 마리씩 먹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당직자들은. 근데 선생님 많이 주어진 것이 맛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치킨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많으니까요 치킨이. 그 닭은 보통 한 2.7kg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큰 닭으로 키워야만이 닭 살의 맛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한 1.5kg 키워서 15닭 해서 이제 파는데 그 닭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염지라 하죠. 뭐 이렇게 맛성분을 주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먹을만하게 만들려 그러니까 튀겨서 거기에다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닭강정이라고 해서 뭐 양념도 하고 단맛 붙이고 맵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죠. 갖은 양념으로 그냥 다 버무려서 만드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 컬럼에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튀기면 뭐든지 다 맛있다고. 다 맛있어요. 닭이 맛있으면 그렇게까지 요리 안 해요. 네.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고요. 뭐 다른 요리로도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데 우리는 오직 치킨에 지금 몰두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치킨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한 마리에 요즘 얼마나요? 한 15,000원 꼴 하나요? 네, 그리고 요즘 뭐 9,900원짜리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두 마리 치킨은 얼마인가요? 두 마리에 15,000원 뭐.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 값싸게 고기 먹는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맛없는 것을 그냥 우리는 맛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왜? 이게 맛없다고 하는 순간 그 더 맛있는 무엇에 대한 그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 왜 내가 이것밖에 못 먹지 하는 이제 불만이 만들어지죠. 이 불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갈아엎어버려. 그 이때까지 혁명들에 대한 것에 이렇게 보면 딱 음식 이야기들이 다 붙어 있어요. 뭐 프랑스 혁명 때 빵 이야기 나오죠. 네네. 러시아 혁명 때도 뭐 그 포텐킨에 하나 뭐 고기 이야기 나오죠. 맞아요. 이모군란 사실 그것도 혁명이라고 볼 수. 그 쌀 먹는 문제니까요. 모래가 들어가 있는 쌀을 왜 우리는 이런 쌀을 줘 이렇게 해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음식이 맛없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회는 불안해져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 형편없는 것이다 하더라도 맛있다라고 자꾸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친느님이라는 말까지 만들고 외국 사람들도 이것을 맛있게 먹는데 하는 말을 만드는 것으로 위로를 얻는 거죠. 극히 보수적인 그 행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킨이 한국 사회의 보수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그거는 맛없다라고 팽개치기 시작해야만이 세상이 조금씩 이렇게 뭔가 치느님과 거대한 음모 막 이런 생각도 치맥을 들고.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혁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치맥이 없어지는 날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미국이 맥도날드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는 치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눈을 감고 막 폭탄을 금치 못하고 영화 계셔요.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닭을 튀겨서 먹는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1980년대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외식 산업이 크게 번창해지는 시기가 80년대고요. 80년대에 이른바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 핵가족, 아파트 생활, 마이카, 그러니까 고도 산업 사회로 들어가는
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음식이죠. 그런 산업 음식을 우리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라는 용어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패스트푸드라는 그 용어만으로 그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치킨을 먹는 그 뭐 기름 덩어리도 문제지만 이게 항상 밤에 시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 고민.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가게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뭐 일주일에 뭐 가족이 몇 번을 시켜 먹어야 된다든가. 뭐 그 우리나라에 등록된 프랜차이즈점만 100개 회사가 넘는데 그 논리로 밤마다 치킨을 시켜달라 그래요. 근데 밤에 이렇게 먹는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드는 생각이 사실은 그 사회에 자영업자 수가 많을수록 보수적이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 밀려난 그 수많은 치킨집 사장님들. 왜 이렇게 흔히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의 미래는 치킨집 사장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쉬운 프랜차이즈나 혹은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닭집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산업화된 맛, 들들여진 맛, 우리가 또 그걸 또 소비하고, 그러면서 점점 보수화돼 가는 이런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랑 한꺼번에 확 이렇게 다 몰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치킨을 신격화까지 해가지고 당신들의 입맛을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두고. 그런데도 나는 매일 밤 치맥을 먹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사실은. 우리 당사 앞에 꼴통치킨 진짜 맛있어.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게 치킨밖에 없으면 그것을 먹고 맥주 마시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다음에 더 나은 그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치킨 먹는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 만족하자. 왜 이게 대해서 딴지를 걸어? 왜 네. 친느님한테 왜 맛없다고 그래? 감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거북해요, 사실. 네. 왜 이러는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맛없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회가 이상한 거죠. 옛날에 그 디워 논쟁 때 하고 그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것이기만 하면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그 민족주의 네. 이상야릇한 있잖아요. 우리 것이 최고야 뭐 하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네. 프라이드 치킨을 수입해 왔지만 결국은 치맥의 종주국이 됐어. 이 자부심에 누가 돌을 던지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민족주의 이게 이제 제 음식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걸 한상 이걸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그 한식 세계화. 한식 세계화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야, 뭐, 진보건 보수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한식 세계화 하자는 것에 무조건 찬성해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식 세계화라는 게 한식을 어떻게 해야지 세계화가 되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잘 거죠. 모르겠는데 전 영부인께서는 블루베리 전 이런 거 만드시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방향이 잘못됐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런 것에 한식 세계화 한다는 그 말에 찬성을 하는 정치인들은 애국심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식 세계화라는 말 안에 그 강력한 그 파쇼가 들어가 있어요. 세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 주도로 세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 행정적 개념, 법적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국 음식을 어떻게 법적 개념으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문화에다가 국가가
이것은 한국 음식, 이건 한국 음식 아니야 이런 것을 이게 규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있잖아요. 비유해 보면 쉬워요. 그 K-팝 유행이잖아요. K-팝 지원하는 것을 국가에서 뭐 정책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K-팝을 그러면 어떤 것을 K-팝이라고 하자. 네. 뭐 음률에서 궁상각추라는 뭐 율이 있어야 되고, 뭐 한글 가사가 뭐 80%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만약에 뭐 만든다 그러면 광화문 내거리에 음악인들 나와서 시위할 거예요. 문화를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음식도 똑같아요. 음식을 두고 어떤 것을 한국 음식이고 어떤 것은 한국 음식이 아니다라고 국가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파쇼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모든 정치인들이 그걸 긍정해요. 그거 해야 된다고. 네. 나는 진짜 이해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원쌤도 그렇고 환경쌤도 그렇고 이 두 분이 같이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SBS예요. 죄송합니다. 지상파에서 할 수 있다는. 네. 음식에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정신의 문제 전체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하는 이게 팽배 있죠.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툭툭 꺾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 요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음식 자꾸 들여다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선생님 요즘 엄청나게 지금 파이팅하고 계신 천일염 문제도 그러면 마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뭐 천일염도 그래요. 이게 천일염의 붙어 있는 신화가 그래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제조법이다. 자연에서 오는 것이다.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세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 한식 세계와의 논리와 거의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전통의 것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대만식 방법이고요. 청정하지 않아요. 갯벌을 죽이고 그 갯벌을 땅으로 만들고 소금을 생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반자연적인 것이고요. 미네랄이 많다? 미네랄 많아봤자 2 내지 3%인데, 그게, 음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천일염을 두고 세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법안까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놨죠. 근데 그 국민들은 그 말에 속아서 비위생적인 천일염을 먹으면서 이것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세계 명품으로 갈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한때 염전을 굉장히 없앴었잖아요. 그 국가에서. 네. 그 방향이 맞았던 건가요? 그렇죠. 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염전은 없애려고 했어요. 서해안 지역이 이제 공업지대이고요. 다 뭐 공장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이 다 서쪽으로 나 있는데, 강은 이미 다 오염됐죠. 그 바닷물 모여있는 그 바닷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때 벌써 판단을 했죠. 그래서 다 없애려고 했던 거죠.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뭔가 있잖아. 덜컥 이 일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정부에서 내는 초기의 자료들을 보고 천일염 좋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옛날 글에 천일염 좋다고 쓰는 글도 있어요. 양신고백 같은 느낌인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속았다. 나를 속이다니, 환경을 속이다니 이거지. 국민들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국가가 음식을 가지고 특히 위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음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화를
어마어마한 화를 내야 되는 분노해야 거죠. 될 일이죠.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안전한 음식에 대해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런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가 나한테 비위생적인 그런 천일염이 좋은 소금이라고 권장을 한 거잖아요. 화를 내야죠. 근데 선생님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정부가 천일염을 선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적어도 그거는 있을 거예요. 밑에 이제 말단 공무원들이나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세계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위생에도 문제 있고 이런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뭐 전라도 쪽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될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이런 저도 것으로 그런 혐의가 좀 드네요.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집에 어머니가 되게 좋은 천일염을 사셨다며 저에게 한 바가지 나눠준 소금통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갑자기 마음이 좀 어두워졌는데. 값도 비싼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주고 사셨는지 우리 신안 앞바다에 무슨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주셨는데. 소금은 네. 전 세계 가장 싼 식재료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가장 싼. 그래서 사실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의 천일염, 텔레비전에서 염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 소금을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안전하고 또 뭐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호주산 천일염이나 뭐 암염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녹이고 난 다음에 불티난다. 네. 그걸 원염으로 그냥 먹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을 해서 먹죠. 호주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막 한복판에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거기서 깨끗한 태평양 바닷물을 부어서 만드는 소금이거든요. 깨끗하자 그러면 거기는 훨씬 더 깨끗하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를 또 그렇죠. 이번에 그 천일염 문제로 대만에 갔다 왔는데 대만의 방식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도 그 방식이 한 300년 넘었어요. 그게 다 없앴어요. 2001년에 천일염전 다 없앴습니다. 관광용으로 한 2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천일염전에서 생산된 그 소금 식용을 했습니까? 공업용이죠. 소금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냥 안 먹었어요. 옛날에도 저희들은 그냥은 안 먹었어요. 최소한 깨끗한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그 정도는 먹었지. 그냥은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수많은 음식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사실을 좀 알게 되면은 정부의 이런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약간 문제제기를 집단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겁한 거죠. 그 문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식품회사 사람들, 연구원들, 그 천일염에 문제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 천일염을 그 소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식품회사의 연구원들, 기타 등등을 모아서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죠. 거의 뭐 그런 거 강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일염 쓰라. 그런데 그래서 한 식품회사의 연구원이 손 번쩍 들고 그건 못 씁니다. 수분도 많고요, 쓴맛이 나고요. 그래서 가공품 만드는 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장유회사인데, 뭐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장유회사요. 그 보면, 천일염, 옛날에는 정제염을 썼는데, 천일염으로 바꿨어요. 호주산 천일염으로 바꿨어요. 포장지에 천일염이라고 써야만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케팅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국산 천일염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더러워. 막 불순물도 많이 나오고 세균 문제고 뭐 있고 이래. 그래서 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천일염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한 방법이 호주산 천일염을 가져와서 물에 녹여서 그것도 깨끗하게 정제하고 쓰고 있어요. 천일염이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각고의 노력을 하셨군요. 근데 그것을 대놓고 정부에서 그 문제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생겨야 되고 연구원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는 시책들 이런 것에 특히 식품회사들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 있어요. 학자들, 어떤 교수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책, 사업들, 연구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 안 떨어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품회사들, 이러면 저는 밉상이라고 이렇게 뭔가 제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입 닥치고 있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언론이에요. 언론이 적어도 식품, 뭐 음식 전문 기자, 뭐 이런 그 영역의 그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어도 그 자료라도 은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미네랄이 많다 그러면 그 미네랄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미네랄이 많다고 하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맞지 네. 않아요. 그게 나트륨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은 적어도 검토를 하고 기사들을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품과 관련되는 것은 정부에서 내는 자료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베껴서 그냥 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 한식 세계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좋은 거야. 뭐 천일염 좋은 거야. 그럼 그 기자들 왜 필요해요? 그냥 홍보원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일하는 게 낫지. 뭐 기자들이 왜 필요한가? 그러게요. 일단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정말 분노해보기 처음이라서. 좀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 소금을. 강 작가 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소금은 굉장히 많이 쓰는 식재료고 또 자주 쓰는 식재료일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 관심이 아까 있었죠. 예, 저는 또 환경에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아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 염전 지역에서 슬로우시티로 이렇게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음식이 있더라고. 아니 갯불을 다 죽여놨는데 무슨 슬로우시티예요? 그게. 연안 습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광도시지만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의 예산 따기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돈 낭비하는 사업이 돼버린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그 간척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면 지금 천일염전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청정갯불 뭐 거기에서 그 체험도 하고 이래. 환경단체들 가서 눈이 있으면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게 갯벌인지 갯벌을 막아놓은 갯벌을 죽이놓은 땅인지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막 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공감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대안적인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이제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는 조금 더 뭐 글로서가 아니라 좀 더 실천적인 영역까지 진입을 하셨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끼니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를 만드셨던데 이것이 하는 일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끼니는 그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저하고 뜻을 비슷하게 하는 분들 일단 모아서 뭔가를 해보자. 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지금 회원 수가 한 15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다시 모양을 바꿨어요.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궁리를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민이 70%였어요. 전통 농업 사회로 거의 5,000년 동안 살다가 산업 사회로 바뀐 게 아주 순식간에 이게 보통 뭐 압축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산업 사회에 맞는 먹을거리를 궁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음식들 이게 뭐 전통 음식이다 어떤 음식이다 이런 슬로우 푸드다 뭐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한국의
게 실정에 맞는 맛있는 음식으로 확보된 것인가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 그 끼니가 나가는 방향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요. 뭐 국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음식 먹는 스타일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토에 보면은 약간 조금 특이했던 것이 그냥 사람들이 행복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행복한 끼니라고 하는 그런 이게 표현이 들어가.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가 마음속으로 두고 있는 분이 이제 윤봉길 의사인데, 원래 예산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분이죠. 농민들을 조직을 하고, 농민독본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농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농민을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일본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사실 이제 윤봉길 의사한테는 이게 독립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농민독본에 보면 농민편에 이게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조선은 농민의 나라이다. 4,0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업을 아니하고 살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정신적인 대개별 약간의 전율이 좀 오네요. 그렇죠. 이때까지 제가 배웠던 조선은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왕조 역사 고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조선 4,000여 년을 농민이 주체인 나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고 이야기를 이런 분이 그냥 우리는 단지 그냥 독립투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며 뭐며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분의 생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누구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자본가,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와, 뭐, 주변의 행정관료들 뭐 몇몇 빼놓고 난 다음에는, 뭐 90% 이상이 노동자죠. 저도 노동자고요. 품팔이 하고 있는, 시간 팔고 있는 노동자는. 그래서, 끼니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나라이다. 노동자들이 맛있는 한 끼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리를 해보자라는 게 그 끼니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향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때 노동자들의 행복한 끼니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당장에서는 그 밥상에서의 모양들, 밥 반찬 국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고 간편하게 노동자들이 한 끼를 맛있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궁리들은 끼니에서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것으로 노동자들한테 더 맛있는 끼니를 좋은 끼니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꾼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돈 많이 벌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최저임금도 사실 많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러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많이 버는데 음식에 쓰는 비용은 형편없어요. 왜? 아파트값 구해야죠. 사교육비 들어가죠. 노후비용도 들어가죠. 먹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가정 경제가 제일 먼저 힘들면 그 이야기를 해요. 뭐부터 줄이느냐 그러면 과일 야채부터 줄여요. 맞아요. 애들 우유 끊어요. 배달되는 맞아요. 뭐 달걀 이런 거 끊습니다. 그거 먹는 것부터 줄여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끊는 게 애들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잘못된 거죠. 마음이 아프네요. 사교육비, 아파트 값에 대한 부담,
의료비에 대한 부담,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여줘야만이 먹는 것을 풍부하게 쓸 수 있죠.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하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넥타이 매고 파인다이닝 가가지고 칼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인터뷰해 보니까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가서 먹는다고. 이거 이탈리아 하시던데. 유학한 친구한테 네.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걔네들은 잘 먹죠. 얼마 전에 그 요리사 어윤건 씨인가 그분이 인터뷰를 쭉 해놓은 그 급식과 관련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탈리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유학생활을 했던데, 이탈리아에서 급식은 무지무지 맛있어요. 놀라울 정도요. 그냥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이제 그 이상으로 급식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급식은 어떤가? 이탈리아의 경제 수준과 한국의 경제 수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을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재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데 맛은 왜 형편없는가? 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제가 하는 끼니 같은 데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것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밥상에서의 구조며 좋은 재료를 구하는 방법, 더 맛있게 요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궁리를 하죠. 더 크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은 정치꾼들이죠. 앵겔 개수 좀 높입시다. 아, 정말. 결국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사실 이제 저녁이 없는 삶.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채소 하나를 사서 구두 신고 따각따각 들어와서 국 하나 끓여서 밥 하나 먹기가 정말 피곤하고 지치니까 햇반 사고 싶은 욕심 들거든요, 정말. 근데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밥상이 풍요로워지지 않는 거고 나의 입과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누군가 맛있다고 강요된 맛을 나도 맛있다고 그냥 덩달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들여진 입맛. 선생님 책 한국 음식문화 박물관 맨 뒤가 정치로 끝나는 이유가 그 오늘 다 그겁니다. 얘기하시네요. 네, 맞아요. 결국 음식은 정치가 또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건 똑같은가? 사단법인 끼니와 정의당의 굳건한 연대가 또 필요하죠. 당에 어떻게? 아니 저는 되도록 집권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당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들어오셔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정당을 집권 가능을 만드시라고. 언니들이 지금 막 미치듯이 아까 농협 그 선거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을 바깥에서 정치를 욕하지 말고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싹수가 있는 정당을 키웁시다. 이런 위험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의 책. 네. 네. 끼니를 때우는 삶을 할 것인가, 한 끼 식사에도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끼니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오늘 밥상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급선에. 아니, 그 음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음식을 맛있게 맛있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밥상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금기시하는 그런 말들을 요즘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밥맛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맞아요. 근데 제가 밥맛 없는 노릇을 좀 해야, 그래야 다른 분들이 밥맛이 더. 그게 또 비평과 평론하는 사람들. 진짜 밥맛을 찾게 해주실 거잖아요. 플레이들이 많아요, 요즘. 네. 선생님 되게 멘탈이 강철이신 줄 알았는데 고백하셨어요. 힘들다고. 자, 다 같이 밥맛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